안녕하세요. 진리의 과학의 진리입니다. 이번엔 12번째 시간으로 감쇄 진동과 강제 진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쇄 진동과 강제 진동을 설명드리려면 선형 미분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선형 댐핑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서 발생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쇄 조화 진동과 강제 조화 진동을 각각 설명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선형 미분 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때 x 더블닷은 x를 t에 2번 미분한 것, 그리고 x닷은 x를 t에 1번 미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x를 취한해야 되는데, 보통 익스포넨셜 함수로 두게 되면 이 문제의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계수값 z를 구하는 것으로 이 미분방 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이 좌항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z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판별식을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켤레 복소근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서 보시면 단순히 그 두 근의 알파와 베타의 익스포넨셜 텀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테이션 H는 호모지너스의 H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보편적인 해를 의미하고요. C1과 C2 역시 각각 익스포넨셜 텀의 상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 C1과 C2가 복소수여도 괜찮아요. 대신에 문제에서 초기 조건을 주어주게 되면 C1과 C2가 다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특수해로 결정되게 됩니다. 초기 조건만 없다면 이 형태의 X는 무조건 위에 있는 미분방정식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근이 나올 경우에는 단순히 그 중근을 가지는 익스포넨셜 텀에 C1 플러스 C2t를 곱한 형태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소근이 나올 때는 이 z를 p 플러스 마이너스 qi 형태로 계산되었다라고 볼게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일러 방정식이 중요한데, 익스포넨셜에 허수가 들어간 것은 단순히 삼각함수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이 익스포넨셜 pt를 왼쪽에다 빼놓고 나머지 허수부를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복소수 형태까지 들어가는 C1과 C2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다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함수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물리를 하거나 기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전자계약을 하거나 모두 다 익스포넨셜에 허수가 들어간 형태의 꼴은 삼각함수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선형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을 알아보았고요. 만약에 이 우항이 0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꼴의 그 방정식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익스포넨셜에 i가 들어가면 무조건 삼각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항은 어떤 특정한 삼각함수를 갖는 형태입니다. 그 삼각함수의 각속도를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꼴의 방정식은 아까 구했던 호모지너스 솔루션과 특수의 파티클러 솔루션을 더한 걸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호모지너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한 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파티클러 솔루션, 특수의 같은 경우는 또 역시나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 가는 형태로 치환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삼각함수니까 그 각속도가 같고 특정한 개수를 가지는 C를 변수로 두어서 치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미분방정식에다가 넣고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복소수가 나올 때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C가 얼마인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C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분모에 복소수가 들어가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 자체를 실수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실수로 바꿔주고 나왔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소평면입니다. 이 복소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 플러스 BI는 각각 A 실수부와 B 허수부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고, 그때 위삼각 phi, 누구는 phi라고 읽는데 저는 phi라고 읽을게요. 이 값은 탄젠트 역함수의 A분의 B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 꼴이 보여요. 여기서도 보여요. 실수부는 C-오메가 프라임 제곱 A랑 허수부는 오메가 프라임 B라고.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위상차를 가지는 개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C에 붙어있는 I 오메가 프라임 T에 phi 만큼의 위상차가 생기는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쇄 장치의 경우에는 보통 속도에 비례하는 값으로 그 감쇄력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유체를 매우 좁은 틈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체들은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점성력이 유체의 속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쇄력도 같이 속도에 비례한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아래에 보시는 이 모노튜브 댐퍼에서 오른쪽에는 비압축성 유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 왼쪽에는 압축성 유체, 공기를 넣게 됩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고요. 이런 댐퍼 장치가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이 왼쪽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함인데, 혹시나 제가 기회가 돼서 기계 장치들에 대한 작동 원리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에 댐퍼가 같이 달린 형태의 물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의 플러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형태로 이 운동 방정식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서 mx 더블닷에서 x 더블닷은 a, 그리고 x 닷은 v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앞선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폼이 됐지만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질량으로 나눠준 값들을 이제 대입하게 됩니다. 베타는 2n분의 c, 감쇄계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스퀘어 루트의 n분의 k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좀 보기 편한 형태로 선형 미분 방정식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지
혹은 중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런 형태의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감쇄비라고 불리는 이 댐핑 레이시오를 제타라고 둬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근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실근이 나오는 형태는 베타가 오메가보다 큰 형태예요. 그때는 이 제타가 1보다 큰 겁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과대 감쇄, 오버댐핑이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중근이 나오는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 베타와 오메가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제타도 정확하게 1이 됩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임계 감쇄, 크리티컬 댐핑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복소근이 나오면 그때는 베타가 오메가보다 작은 형태, 감쇄비가 1보다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소감쇄, 언더댐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현상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뒤에 그래프를 좀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댐핑 레이시오가 1일 경우에는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그랬어요. 이 출발점을 기준으로 이 중립되는 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 제타가 2가 되면은 더 감쇄력이 훨씬 많아진 형태인 거고, 만약에 제타가 0이면 감쇄가 아예 없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복소근이 나오는 형태라면 이 복소근의 두 값은 그 근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의 i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댐핑이 존재하는 형태에서의 각속도는 이 스퀘어 루트의 오메가 스퀘어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로 정리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제타가 0인 것을 기준으로 감쇄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이 최고점을 찍을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더댐핑일 때는 각속도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타가 1인 크리티컬 포인트, 이 크리티컬 댐핑에서는 제타가 2인 오버댐핑보다 수렴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프링 댐핑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크리티컬 댐핑을 찾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시 얘기하면 크리티컬 댐핑일 때 수렴이 제일 빠르고 언더댐핑일 때는 이 오메가 값이 낮아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자동차에 스프링과 댐핑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후륜 구조는 보통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이렇게 스프링과 댐퍼가 나눠져 있고, 전류는 이 스프링과 댐퍼가 하나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잡으려면 이 크리티컬 댐핑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무게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댐퍼와 스프링의 값을 정해줘요. 그리고 보통 언더댐핑을 기준으로 잡긴 하는데 그때의 오메가가 오메가가 아니죠. 주기가 2Hz가 되게 잡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자동차가 2Hz 기준으로 세팅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속도가 2Hz로 걸어다니기 때문이에요. 걸어다니면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1초에 딱 2발 움직여요. 편하게 걷는 상황이. 자, 그렇게 크리티컬 댐핑이 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문을 열고 닫을 때 있는 이 댐핑 장치 역시 크리티컬 댐핑을 찾으려는 나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나사 중에 첫 번째 나사는 이 스프링 코에피션트를 조절하는 나사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나사가 이게 이제 댐핑 계수를 조절하는 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꽝 닫게 설계하지 않으려면 이 댐핑을 늘려줘야 돼요. 혹은 문이 좀 안 열리는 상황이면 이 스프링 코에피션트를 늘리거나 아니면 댐핑 코에피션트를 줄이는 형태로 이 도어 댐퍼를 조절하게 됩니다.
뭐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외력이 가해지는 형태의 강제 조화 진동을 볼 건데요. 이 상황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는 질량에다가 특정 형태, 그러니까 오메가 프라임을 각속도로 갖는 이 외력을 가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꼴을 정리해보면 A랑 V를 모두 X 더블닷과 X닷으로 치환을 해주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M을 나눠서 일반화시키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베타는 감쇄계수로 2n분의 c, 그리고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의 n분의 k, 그리고 n분의 f를 이제 g0로 놓고 이런 형태의 선형방정식을 풀 때는 위상차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 위상차를 계산해서 넣어봅시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이제 강제 조화 진동 운동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꼴이 복잡하긴 하지만 아까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 위상차가 존재한다는 거를 단순히 이제 우측에다 넘겨봤어요. 넘겨봤을 때 오메가 프라임 t의 마이너스 p만큼의 위상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힘을 준 다음에 그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 힘을 가한 상황이 됐으면 이 p만큼의 각도가 움직이고 나서야지 이 물체가 최대 지점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위상지연 혹은 페이즈 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구했던 파티큘러 솔루션에서 이 초록색 부분을 이 오메가에 따라서 나눠보면요, 외력이 오메가 프라임이 이제 오메가로 나눠진 형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최대점을 찍는 게 댐핑 코에피션트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댐핑 코에피션트가 제로가 될 경우에는 이 초록색 텀이 무제한까지 올라가요. 무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댐핑 코에피션트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이 진폭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 진폭, 최대 진폭을 가지는 값을 정리하면 오메가 스퀘어에 베타 스퀘어의 2배한 값을 빼주는 건데, 아까 그냥 댐핑일 때랑은 다릅니다. 언더 댐핑일 때는 이 2라는 개수가 없는데 이 레조넌스, 이 공명 구조에서는 이게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해주는 이 외력의 진동수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가장 격하게 물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위상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해준 그 외력의 진동수랑 이 물체가 가진 고유 진동수, 댐핑이 없을 때의 고유 진동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이 페이즈 렉, 이게 2분의 파이, 90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을 최대로 주고 있어야지만 이 물체가 제로 포지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강제 조화 진동 해석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했던 내용들은 그냥 조화 진동들의 기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영상 준비한 전부이고요. 마무리로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1차원의 스프링 댐핑 시스템을 배우셨지만 보통 2차원, 3차원으로 물체가 진동하는 것도 분석하게 되는데, 이 헬리콥터 자체가 진동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크리티컬 포인트, 레조넌스 각속도를 지니는 그런 형태의 그 파형을 이 헬리콥터의 이 프로펠러에다 전달을 해주면 이 기체가 진동을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거든요. 이런 형태의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자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분야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의 과학의 진리였고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